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드디어 산유국이 되나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유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제 명목상 산유국이고요. 네. 동해 해전이 있다 보니까 가스 해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인 산유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오늘 또 주제기도 한데 네. 실질적인 산유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네. 좀 걸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완만한 둔화 추세. 네, 어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2.7%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평론가님, 두 달 연속 2%대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된 거죠. 뭐 상승이 안 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 건 맞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2.9% 상승했다가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2.7%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 2.7% 상승률이다. 그러면은 연속 두 달 2%대에 돌입한 거고 실제 차트에 보이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쭉 나옵니다. 이게 1월 와서 2%에 갔다가 이게 다시 높아졌어요. 3.1% 가다가 이제 조금씩 우하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목표치 2%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산물 가격은요 상당하죠. 지금 뭐 보시면 2023년도 7월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사실 더 낮았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전체 네. 평균보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죠. 뭐 그래서 20%대.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농산물 물가가 19%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좀 특징으로 잡혀 있고, 뭐 그나마 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는 뭐 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갈 길은 좀 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뭐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또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커 보이죠. 그렇죠. 변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2%대 물가 안착 가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변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본다 그러면 전쟁을 꼽을 수 있겠죠.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퍼져 있고 왜 전쟁이 문제가 되느냐?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유가가 안정이 돼야지만 사실상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물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두 번째 변수는 이제는 달러겠죠. 아마 이제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한 뭐가 문제냐? 사실 환율이 높아지거든요. 환율이 네. 높아진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하나를 사도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 그럼 당연히 이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의 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게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떨어지지 않는 하방 압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환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환율이 불안해지면 또 물가를 좀 자극할 부분이 있겠고 네 번째로는 이제는 이건 뭐 1분기 성장률이 워낙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로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약간 침체가 와서 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성장률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물가의 하방 압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좀 멀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거는 사실상 뭐 성장률 어느 정도 나오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가가 2%대를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물가 둔화를 체감하는 분들은 사실 많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일 가격 여전히 너무 비싼 상황인데요. 평론가님이 저는 그 비싼 사과를 네. 스튜디오에 갖고 맞아요.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사과는 여전히 또 금사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항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댓글 달리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둔화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체감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물가가 둔화되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거지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왜 체감이 안 되느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식품 지수가 워낙 높아요. 지금 네. 신선식품 지수가 17%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이게 먹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당연히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농산물 물가가 19% 아까 보셨잖아요. 사과가 80% 올랐고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 배 같은 경우에는 126%나 상승했거든요.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물가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물가가 높다라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왜 어려울까? 왜 이렇게 물가가 높냐라고 느끼는 이유가 실질 소득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통장에서 찍히는 거는 숫자는 높아요. 왜? 작년보다 월급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명목으로 보면은 사실상 월급은 좀 많아졌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 봤을 때는요, 물가가 그만큼 더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가만히 앉아도 마이너스 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시대에 살고 있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체감이 더 안 되는 거죠. 내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고 물가는 높아지니 나가는 비용은 많고, 그래서 더 삶이 좀 팍팍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올려 그러면 상당한 오래의 기간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했다는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도시가스 요금 이번에 또 오릅니다. 네. 이번에 7월 달에 한번 아마 이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름 때 많이 쓰잖아요. 그냥 동결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아마 공공요금도 아마 굉장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좀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팍팍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국제유가는 또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장에서 유가 자체는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는 좀 둔화되고 있어도 그래도 이제는 87달러 선, 78달러 선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한 78달러 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가 자체는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이게 한 6개월 차두고 우리나라의 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유가 높아진다. 그럼 물가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하고요. 불확실성도 큰 시장입니다. 국내의 경기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86년 4개월 저축해야 살 수 있어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오래 저축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걸까요? 민주노총 산하의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86년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서울 집값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꼭 사야 하나요? 저는 뭐 개인적 생각이 있는데 사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항상. 네.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거주의 목적이고요, 보금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청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내 집 마련 정도는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말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금방 80년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렇죠. 86년이거든요. 이게 네, 지금.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는 뭐 민주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청년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이제 86년이 걸린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 그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연평균 매매 가격을 볼 수가 있겠는데 2014년도에,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죠. 이때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에 놀라지 마십시오.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아파트가 4억대가 있었단 말이야. 아마 그랬을 텐데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마 그랬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평균 가격이 4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39년 걸렸습니다. 일단 20대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근데 지금은 10년 사이에 뭐 거의 7억 그렇죠. 넘게 올랐네요. 예, 지금 보면 2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9천만 원, 거의 12억대예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기가 어렵죠. 사실 86년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네. 뭐 레버리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서울에서 20대 우리 대학생들이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아파트 사기 되게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학생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예, 그래서 공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뭐 불거지 금융 공부죠. 예, 네. 금융 공부를 꼭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 또 본다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제 20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득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경제라고 해갖고 단기 일자리 이런 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20대 애들이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소득이 작아지다 보니까. 실제 통계도 나와 있어요. 2014년 대비 2023년도 연령대별 소득 증가를 본다 그러면 전체 평균이 한 45% 나오거든요. 상승돼 있는데 20대들은 21%밖에 상승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네, 수준이네요. 이게 20대들이 소득 격차가 기성세대들과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뼈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86년 4개월 이 수치가 주는 중압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뭐 특히 요즘 서울에 공급이 적다, 뭐 전세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매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이 변화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네. 전월세에 대한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전세 가격이 서울시 같은 경우가 52주, 그러니까 1년 내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전세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하고 뭐 큰 차이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다시 한번 또 네, 고개를 네. 들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생각이 또 나왔어요. 예전에도 한번 붐이 불었었는데 야 전세 살 바야 그 높은 가격 살 바야 야 차라리 사자 매매를 하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 아파트는 사실 매매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고 대부분이 이제는 이런 청년들이 어디로 가냐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렇죠. 경기도로 이런 많이 쪽으로 가죠. 가서 이제 내 집 네. 마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다시 한번 또 뛰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월세 거래량은 좀 낮아지고 있는데 매매 거래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의 중요한 어떤 변화가 좀 부동산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다. 그런 이유는 역시나 공급이 지금 전월세 시장으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높고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5조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담대 대출이 증가세를 견인한 걸까요? 그렇죠.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의 그러니까 가계대출 잔액을 봤더니 한 703조 2,3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월보다 한 5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난 수치예요. 그러면 가계대출이 늘어났다. 그럼 어디서 가계대출이 늘어났냐라고 보는데 항상 가계대출이 는다고 했을 때 주담대를 보셔야 돼요. 항상. 네. 그래서 주담대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46조 원 정도거든요. 전월보다 이게 5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늘은 이유가 주담대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담대가 왜 늘었을까 보면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파트 사러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실수요자들이 주담대를 받아서 이제 매매 시장으로 들어왔다는 걸 볼 수 있겠고 네. 자연히 이제는 대출량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매매 증가량도 이제 같이 보실 수밖에 없죠. 지금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를 봤더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가 2만 6천 호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늡니다. 1월 달에 3만 2천 호, 그다음에 2월 달에 3만 3천 호, 3월 달에 4만 2천 호. 이게 계속 늘어요. 4월 달에는 4만 4천 호 하면서 이 매매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의 거래량이 늘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매매 시장 쪽으로 좀 흐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는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니터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매량이 느니까 주담대에 늘어나시는 분들,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대출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자금 대출 통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무주택자분들 마음이 조급해지실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요자라고 본다 그러면 실수요자죠. 두 부류로 또 나눠져요. 네.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은 의지가 없느냐로 좀 나눠지는데 일단 실수요자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일단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뭐
드림 대출이라든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정책자금 대출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조건을 따져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뭐 내 집 마련 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수도권 얘기고요. 만약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망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지방은 좀 늦게 반응이 네네네. 옵니다. 지금 서울은 반응이 왔어요. 지금 서울 지역은 확실히 지금 매매에 대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고 반응이 왔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방은 좀 더 관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자가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아마 제가 봤을 땐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우리나라에서 금통에서 언제 내리느냐, 그때부터 아마 분위기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움직이셔야지만 좀 가능하다. 이건 뭐 저희 개인적 생각이고요. 판단은 역시나 이제는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실수요자 분들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만 제가 여러분께 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이라도 매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7, 8월에 휴가 안 갈래요. 네, 곧 휴가철인데요. 전통적인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휴가를 안 간다는 분들 누굴까요? 직장인들의 휴가하면은 7말 8초, 7월 말 8월 초가 극성수기고요. 보통 7월과 8월에 많이들 떠나시는데 이게 점점 바뀌는 추세라고요. 예,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를 피해서 가시는 분들인데 일단 경제적인 영향도 있어요. 이런 네. 부분도 있겠고 일단은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가족과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방학을 끼고 가거든요. 예, 또 방학을 끼고 맞벌이신 분들은 휴가가 그때 딱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딱 남들 갈 때 다 갈 수밖에 없는데 네. 1인 가구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휴가 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트렌드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뀐 게 그 교회, 그러니까 체험 학습이죠. 교회 체험 학습.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출석 안 하고 이제 체험 학습으로 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시대 때 그랬잖아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러셨을 거예요. 오, 개근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의 미덕이고 우리의 맞아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아닌데 요즘 안 그래요. 요즘이 그게 미덕이 아니래요. 개근을 하면 오히려 더 왜 개근을 하면은 마치 그런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아닌데 개근을 하면은 못 산다고 판단한대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왜 대부분 체험학습 통해서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네. 요즘에 그렇구나, 트렌드가 변했구나 하는데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험학습이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이제 성수기 때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비쌀 갈 때 수 갈 있다 필요 보니까. 없고 좀 저렴하게 갈 수 있을 예, 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여행에 대한 휴가에 대한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실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도 국민 여행 조사에 따르면요, 이게 관광 여행 횟수가요 6월에 한 2만 회 정도 해갖고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6월달에 가시는 네네. 분들이. 네. 그러니까 7월에 소폭 증가됐고요, 8월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변한 거죠, 여행에 대한 트렌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요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떠신가요? 올여름 휴가 언제쯤에 좋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아예 학원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7월 말 아니면 8월 초예요. 저는 사실 극성수기에 언제든지 스케줄 조정해서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이 학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는 그 성수기 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지 않을까? 아마 방송 그쵸, 아니 대부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아 네. 이게 현실이다. 슬픈 현실. 그래서 아마 저는 뭐 7월 말 8월 초에 가지 않을까 하는데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저는 좀 계십니까? 약간 눈물을 닦고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한 네. 7년, 8년 정도는 휴가를 못 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지역 관광 활성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할인 쿠폰 큰 도움이 될까 싶은데 네. 사실 7, 8월 휴가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비용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또 뭐 휴가철에 바가지 요금도 문제가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니면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발벗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뭐 제주도의 비계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지자체 단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바가지 요금 하지 말자, 국내 여행객을 끌어당기자 이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정부는 할인 쿠폰도 주고 있고요. 특히 숙박 할인 쿠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또 막상 내가 간다 그러면 3만 원도 또 큰 돈이에요. 3만 원 받고 나서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정부가 주는 이제 그 여행 바우처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받으려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가격 아니면은 표시제, 중량 표시제, 그다음에 판매 가격 공시하는 거, 정확한 가격을 메뉴판에 기재하는 거,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여행 수요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내수 살리기다.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건강한 휴가 문화를 위해서 뭐 지역과 상인 또 휴가 떠난 관광객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한동안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환율 때문인지 해외 여행 대신에 국내 여행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여행의 객수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일본은 제외하겠습니다. 일본 가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일본이 아니라 이제는 달러 쓰는 나라들 이런 네. 데가 이제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는 국내 여행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통계가 나요. 한 카드사에서 3월의 주요 분야 매출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디에 소비자들이 카드를 썼나 이걸 분석한 거죠. 이게 좋은 데이터예요. 국내 여행과 관련돼서 매출이 좀 급등을 했는데 뭐 여객선이라든지 여행사 업종에서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쓰셨습니다. 매출도 많이 증가됐고요. 숙박 업종에서도 매출이 더 증가된 걸로 이번에 통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문화 스포츠에도 이런 여가 문화 생활할 때에 이제 카드를 많이 쓴 걸로 나왔거든요. 다 국내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역시나 일본 여행은 더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엔저 현상 때문에 그렇죠. 엔화 가치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낮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 가서 돈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는 아마 이번 여름에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산유국의 꿈 이뤄질까? 동해 석유전 하반기 시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실상부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상황과 경제적 가치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관측되고 있는 매장 규모가 140억 배럴인데요. 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양인 건가요? 이게 지금 정부가 발표한 양은요. 이제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 이렇게 최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거죠. 최대가 140억 배럴. 근데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뚫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을 이제 수도 있을 그렇죠.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시추를 해봐야 아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이제 분석하기에 한 최대 140억 배럴인데요. 그 2000년대 돌아갔고요. 최대 발견이라고 하는 광구가 있습니다. 이게 남미 가이아나 이제 광구인데 네. 여기서 이제는 사실 남미의 소국이었는데 뭐 기름 나오는 바람에 완전 대국이 돼버렸죠 지금. 네네. 어쨌든 간에 이 가이아나 광구가 최대 봤을 때 110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2000년 들어와서 최대 매장량인 발견인 겁니다. 만약에 네. 140억 배럴이 사실상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동해 가스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방송 초반에 동해 가스전의 300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가스가 있다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이게 석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75%는 가스고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네. 25%는 석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지금 석유 같은 그러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29년 쓸 수 있는 양이고 만약에 140억 배럴이라고 한다 그러면 석유는 4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희망대로 뭐 정부가 발표한 대로 그대로만 나와 준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140억 배럴 안덕근 산업장관이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현실적으로 감은 잘 안 오는 수준인데 경제적 가치, 효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준인가요? 일단 정량적 가치와 그다음에 정성적 가치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정량적 가치는 우리가 숫자로 좀 표현하는 거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총이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이 한 440조 원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곱하기 5를 해버리면은 2,200조 원이 돼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제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성적 가치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상 지금은 명목상 산유국이거든요. 네. 그 동해안 이제 가스전 때문에. 근데 이제 실질적인 산유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인 산유국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외국과의 거래에서 딜을 할 때 우리가 가스 사오잖아요. 석유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라는 걸 맺는데 그 계약을 맺을 때에 우리가 목소리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야, 우리도 가스하고 석유 나와. 싸게 줘. 니네 거 안 사. 이렇게 좀 경쟁 우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네.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겠죠. 그럼 국가 경쟁력도 늘어납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이런 거를 위한 정성적 가치라고 좀 평가를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가 가스나 아니면은 뭐 석유를 사올 때 배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배로 왔을 때 운송료 들잖아요. 용선. 그러니까 배 빌리는 가격도 들고요. 무엇보다 또 보험비도 듭니다. 운송 기간도 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뽑아서 직접 쓴다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름값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정부가 발표한 대로 꼭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매장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시추 작업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시추 작업은 뭐냐면 지금 단계는요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전파를 싸서 해저의 구조를 이제 본 거죠. 해저의 구조를 보고 네. 아 이쯤에서 석유나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다음 작업은 뭐냐? 이제 뭐 뚫어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에 있는 한 시추선 계약을 했거든요. 네. 이게 우리 돈 한 440조 원에서 빌려온 겁니다. 이거 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추선이 12월부터 와서 우리나라의 그 영일만 해안에 있는 그 광구를 이제 시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본다는 거죠. 네. 시추를 해서 이제 매장량을 확인합니다. 그럼 매장량을 확인한 다음에 뭘 하느냐? 경제성 평가를 해요. 그러면 경제성 평가에서 오케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이런 단계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아직은 사실상 이제 미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140억 배럴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로 뚫어봐야 안다. 그래서 뭐 설들도 많아요 지금. 어떤 설이 있냐면 그 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정말로 이제는 해봐야 아는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간에 일단은 뭐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이미 다 용선도 했고 배도 빌렸고 시추선도 빌렸기 때문에 지금 스케줄상 본다 그러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되면은 어느 정도 나올 거야.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올 거고 더 해봐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추 한 번 하는데 1,000억 원입니다. 시추공 하나 뜨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5개 정도는 뚫어야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거든요. 최소 네. 5개. 그럼 네. 5천억 정도 비용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평가했을 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또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 생각은 저는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일단 5천억 투자해갖고 만약에 2천조 나온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뭐 해봐야 아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 논리, 그러니까 정치적 레토닉으로 본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근데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확률 20%, 5%만 돼도 일단 시도하는 마당에 20%면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개발 단계나 뭐 과정 이런 데도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네. 소요된다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추공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말 효과가 있긴 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맥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개당 이제 1,000억 원이니까 최소 5개 더 뚫을 수도 있어요. 네. 그 해저 우리가 그 동해안 그 가스전 했을 때요. 10번 실패했습니다. 11번째 성공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10번 또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시대일보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마 이슈가 되는 게 아마 이 이슈 지금 정보 보시는 분들 아니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좀 댓글 여러분 다셔갖고 여러분 의견 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번에 평가했던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액트지오가 사실상 이제 물리적 탐사를 한 거예요. 그거를 데이터를 보고 확률 20%라고 이제 얘기한 게 이 자료인데 오늘 이제 방한을 했습니다. 사실 이 네, 대표가. 7일에 기자회견을 예정돼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표라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다양한 실제적으로 시추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뢰도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인터뷰를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용은 들더라도 한번 시도를 분명히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내년 초 되면 어느 정도 확실히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 여부가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20%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20%는 낮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확률이 20% 그러면 낮잖아요. 근데 이게 석유 시추라는 게 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은 5%만 돼도 시도는 해요. 전 세계적으로 5% 확률이 있어도 일단 시도하는 편인데 20%는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고 이제 정부는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전문가들 그건 동의합니다. 정말로 그 데이터가 20%라는 데이터가 맞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확률이 높은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긴가민가 하는 게 그 20%의 데이터가 이제 믿을 만한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뭐 조사가 20%라고 맞다라는 조건 하에 본다 그러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 데이터를 믿고 시도해 보면 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유전 탐사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박정희 정권 당시에 포항석유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석유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석유 원유라고 한다면 뭐 휘발유나 경유, 등유 이런 게 골고루 섞여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경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네. 원유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책에서 봤죠. 제 나이 때는 아니에요. 제가 네.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7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동해안에서 영일만 해전입니다. 거기도 동해안. 네네. 여기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예, 그게 나왔죠. 석유가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가 사실 이제는 원유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된 경유였던 거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동해안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나라에 해전이 있고 가스가 발견되고 그다음에 석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과거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의심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거 정치적 수사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레토닉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정부가 자신 있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믿어볼만 하다라고 전 생각을 해보겠고 과연 이게 정말로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거짓말이라 그러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이게 정말로 2차 3차 검증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검증을 믿어보고 뭐 이거는 이제는 정치적으로 보는 거고 일단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예, 경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뭐 5천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땐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외자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전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유전이 발견돼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현재는 원유 100%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유가 출렁일 때마다 뭐 타격도 좀 컸고요. 우려가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좀 될까요? 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석유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제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빼놓지 않는 멘트가 뭡니까? 그렇지. 유가가 네. 변했어요. 국제 유가가 그다음에 달러가 환율이 그러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해소가 돼요.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까처럼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이런 유가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죠. 그 우리나라의 변동성,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달러에 또 영향을 주냐면 유가는요, 그러니까 기름 거래는요 달러로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지고 거래하다 보니까 달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 패권에
사실 석유 때문에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 그러면 뭐 한 번쯤은 달러 패권에도 한번 원화가 도전해 볼 수도 있는 이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석유가 그냥 대량으로 지금 140억 배럴이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된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있어도 수출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에 있다면 수출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그래요. 남는 거는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현실적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전량 소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수출할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뭐 말은 수출도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량 소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럴 겁니다. 정부의 보관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에서 다 쓰는 건 아니고 어차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가스나 석유나. 그럼 외국에서 기존적인 루트로 해서 들어오는 양과 우리나라에서 뽑아져 나오는 양 이제 같이 쓰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정제를 해서 정제 마진을 또 남겨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우리 동해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지가 발견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건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정량적 가치와 정성적 가치인데 이제 네. 정성적 가치겠죠.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좀 높아진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거래를 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까 앵커님이 정말 말씀하셨는데 희망 회로를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만큼 또 국가의 자신감, 국민들의 자신감이 또 생기거든요. 지금 좀 말씀드리면 동해가 가스전 나왔을 때 사실상 우리가 95번째 산유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5번째예요. 그 네. 당시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국가의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할 때 국가의 자신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속칭어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국가의 자신감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뭐 정량적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성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 유전이 발견돼서 석유 대박이 난 국가가 있습니다. 남미의 가이아나인데요. 남미 최빈국에서 석유 부자로 거듭난 국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남미의 최빈국이었어요. 저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가이아나 광구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저 광구 이름인가 뭐 해전 이름인 걸 텐데 나라 이름입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아나에서 이제는 유전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려웠냐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참여했던 엑선 모빌이라고 있습니다. 미국계 회사고요. 가장 큰 사실 회사인데 여기서 컨소시엄을 묶어서 계속 탐사를 합니다. 이게 2015년 거의 이제는 발견이 됐었는데 그 전에 한 100년 동안 사실 이거를 계속 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고 하다가 컨소시엄도 깨지고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서 최빈국에서 그 당시에 사탕수수 팔아서 번 나라였는데 이게 석유로서 이제 매장량이 크게 발견되다 보니까 이제 석유 파는 거예요. GDP가 완전히 바뀝니다. 1인당 GDP가 2022년도에 18,000달러였는데 원래는 6,100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석유 발견해서 18,000달러가 돼요. 근데 이게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 18,000달러 GDP 1인당 이거 비교치를 좀 드린다 그러면 중국이 12,700달러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15,270달러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아요, 가이아나가.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난 석유가 나와서 부국이 됐고 저는 이게 GDP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이게 62% 2022년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성장률이죠. 말이 안 되는 네. 건데 62%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38%, 향후 5년 동안 20% 성장. 그러니까 이게 석유 하나 발견돼 갖고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억 배럴인데 우리가 140억 배럴을 하니 그 말이 그래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출해봐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만약에 시추해서 정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이 로또 긁잖아요. 이건 개인의 로또가 국가 아니라 차원의 로또. 국가 차원의 로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꼭 나와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심해 채굴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세계적인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근데 해외 메이저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 국부 유출 논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은 지금 투자 유치가 필수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시추공할 때마다 이게 1,000억 원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계획은 최소 5번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최소 5번입니다. 그러면 5,000억 원이고 그 이상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봤을 때 정부가 세웠던 계획은 이겁니다. 리스크가 작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해서 가는 거고 리스크가 높다.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 그러면 외자 유치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뭐 당연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칭하겠죠.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외국의 기업이 참여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그럼 지분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지혜롭게 아마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외자 유치를 하던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시추가 되기를 좀 희망해 보고 그 국내 기업도 참여를 해서 뭐 대표적인 게 한국 가스공사죠. 그래서 이런 데서 참여를 해서 이번에 한번 정말로 시추가 잘 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석유 자원이 예전 같진 않다는 시각도 많지 않겠습니까? 뭐 세계 화두는 친환경이고요. 네. 기존 산유국들 중에 탈석유화를 외치는 나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석유의 미래 여전히 장밋빛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장밋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석유의 패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뭐 셰일 오일이다부터 시작해갖고 친환경 에너지다 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화석 연료를 쓰는 게 대부분의 나라고요. 지금 여러분 트렌드를 좀 빨리 보셔야 되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야 친환경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친환경 에너지로 바꿈하자니 지금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지형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화석연료부터 다시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석유에 대한 패권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월요일이었죠. 윤 대통령 발표가 있은 직후 석유 관련 주가도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려요. 정말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묻지마 투자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테마로 묶였어요. 지금 발표하자마자 관련된 주가가 상한가를 칩니다. 이게 가스공사가 저는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 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기록을 봤더니 진짜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의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막 폭등하죠. 그랬는데 역시나 이게 테마주라는 게 증명이 됐던 게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서 다다음 날이었습니다. SK는 빠집니다. 6%, 7%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테마가 SK였어요. 아시겠지만은 세계의 이혼 때문에 네네. SK에 대한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SK 주가가 뭐 가치가 있어서 오르기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주주가치 제고를 할 거다라고 보니까 이제는 투자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석유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면 돈 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SK에서 돈 빼갖고 이제 이 관련된 석유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데 한국석유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게 시추랑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 석유로 가지고 뭐 아스팔트 만들고 석유 뭐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거든요.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정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자가 들어가면 다 네네. 올라요. 석유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했다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매도 타이밍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테마주는. 그러면 매도를 타이밍 못 잡아서 결국에는 떨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생길 텐데 대부분의 이제 신용융자가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시고 이런 테마주에 들어가시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네, 철저한 검증도 필요할 거고요. 또 가스 정유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부터 금투세까지 세제 개편 어디까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종합 부동산세가 폐지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종부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다른 세금까지 감세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종합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우선 종부세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이제 방향은 이거예요. 이제 종부세를 아예 없애기가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없애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3주택자 이상의 그 중과세율을 이제 없애자. 그러니까 중과세율을 없애고 기본세율을 다 통일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종부세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1% 미만의 그 자산가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실상 이제 세금을 물리도록 만든 게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좀 한강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냥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는 이유로도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야. 이게 1%가 아니라 너무 많은 중산층들이 지금 종부세를 내다 보니 이거에 대한 좀 의미가 퇴색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는 뭐 끝까지 간다 그러면 폐지겠지만은 지금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야당도 지금 이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좀 야당에서도 막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분 동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해지가 완화 부분이 나올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도입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던 것이 이중과세 논란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부과하고 또 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주장인데요. 평론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중과세다 맞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끊임없이 주장해왔어요. 이거 이중과세다. 왜 그러냐면 아니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가 있잖아요, 사실. 그럼 재산세 가지면 되는데 이게 종부세까지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가 보유세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이중과세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종부세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주택 수에 대해서 아마 중과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현행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1주택 네.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렇게 되잖아요. 1주택자는 12억 원 이렇게 조건이 돼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7억 원짜리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세 표준 한 21억 정도가 나올 텐데, 그럼 21억 같은 경우가 세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근데 2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중과가 안 되다 보니까 세율이 1.3%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형평성 예. 논란이 있죠. 그렇죠. 이게 역차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수에 대해서는 이제는 해지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가격으로 가는 거죠. 가격으로. 만약에 폐지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제 변화. 이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개정상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 주택 수에 대해서 이제는 중과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일하게 기본세율로 다 간다. 이렇게 이제는 변화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종부세 개편 논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완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지금 또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 있는 게 이제 상속세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그 유산세라고 있습니다. 유산세에서 지금 유산 취득세로 지금 바뀔 가능성이 커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당에서 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산세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50억에 대해서 세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표가 올라가겠죠. 네.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자녀가 2명인 거예요. 그럼 반반씩 나눠 갖다 볼게요. 일단 배우자는 제외하고. 그럼 자녀가 2명이라서 반반씩 나눠 갖다 그러면 25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5억 각자, 그러니까 취득인 거죠. 유산 취득. 그래서 각자 세금을 내면 과표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분위기가 뭐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산세, 유산 취득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당에서 지금 개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이 상속세 부분도 이제는 세율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세수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종부세도 이제는 세수가 낮아지죠. 상속세 개정된다 그러면 낮아지죠. 그래서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세수 부족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근데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게 결국에는 개정이라 그러면요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야당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정치적인 논리겠지만은 일단은 외연 확장 때문에 지금 야당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속세라든지 아니면은 보유세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지금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현황이 나왔어요. 이게 확 줄었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지금 78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세수가 일단은 지금 보면 4조 2천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원래는 2022년도가 6조 7천억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세수 감소가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부자 감세 아니겠냐 이 비판도 있지만은 분위기는 일단 확실히 세법 개정이 될 가능성은 이번 국회 굉장히 높고, 그래서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이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